자, 근데 궁금한 게 수면 무호흡증은 항상 코골이가 동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코골이가 없는 수면 무호흡도 있을까요, 선생님? 예, 실제로는 대부분은 우리가 그냥 코골이가 동반된 폐쇄성, 막혀서 생기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심장 질환이나 뇌 쪽에 대한 질환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계통의 질환이 있는 경우엔 호흡에 대한 노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냥 그냥 안 안 쉬는 쉰다고요? 거죠. 그냥 잘 쉬다가 막혀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검사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냥 어, 코는 안 고는 거죠. 하지만 숨은 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할 때 저희가 배나 가슴에다 벨트를 착용하게 되는데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움직여요. 쉬고 싶은데 여기서 못 쉬는 건데 중추성 무호흡이라고 하는 수면 노력이 없어지는 거는 그냥 얘가 안 움직여요. 그냥 얘도 안 움직이고 쉬지도 않는. 보통은 이제 다른 질환에 대한 2차적인 결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코 안 골아요. 검사해 보면 밤새 코를 곤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각방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끄러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기 시작해서 그냥 본인의 수면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워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몰랐는데 코를 골아요라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뭐 잠을 잘 못 자서 와서 검사해봤더니 코골이가 있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수면 무호흡도 굉장히 좀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본인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난청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내가 귀를 잘 못 듣는 분들이 잘 안 들리세요? 그러면 자기는 잘 들린다 그래요. 이게 너무 천천히 나빠지다 보니까 어느 나빠지는 시점을 딱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좀 가서 보청기 좀 맞추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네. 수면 무호흡도 본인이 느끼는 뭐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천천히 생기다 보니까 본인은 증상이 좀 적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인지하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주변 분들이 얘기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 심할 경우에는 막 자다가 숨도 막힐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 깨기도 하고 깊이 못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수면 무호흡은 뭐 뇌졸중이나 심장병,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선생님? 예, 일부 맞습니다. 저희가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 긴장감을 끌어올려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심장의 부담, 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숨 막혀서 죽을까 봐 그러니까 자다가 걱정된다. 죽을까 봐.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공황 증상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공황 증상이라고 하는 게 공황장애 뭐 이런 거요? 그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보통 공황 발작이 낮 시간에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수면 무호흡 환자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공황 증상을 악화시키는 인자로도 작용하거든요. 두 개의 차이점은 수면 무호흡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깨고 나서 숨을 쉬면 금방 증상이 완화됩니다. 공황 증상 같은 경우는 깨서 숨을 쉬고 있는데도 계속 숨이 차서 답답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 두 개를 좀 감별하는 포인트가 되고 네. 실제로 수면 무호흡 때문에 자다가 숨 못 쉬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옆에서 막 일부러 깨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일단은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일단 그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봐서 실제로 무호흡인지 무호흡이 아니라 다른 질환인지 그런 것들을 감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수면 중에 무호흡이 있으면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적절한 치료를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제 수면 무호흡증 진단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오시면 저희가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면 질환을 좀 감별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상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숨 쉬는 길에 대한 구조를 봅니다. 내시경을 네네. 통해서 보게 되거나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반된 질환이 있으면 뭐 코에 대한 뭐 축농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수면 검사를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강 구조상에서 뭐 편도가 얼마 이상 크거나 아니면 혀가 얼마 이상 두껍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만도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서 보험 규정에 맞는 건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규정이 되면 그러면 검사를 검사.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보고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법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양압기. 양압기. 이게 이제 수면 중에 발생하는 무호흡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기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양압기가 이제 보험으로 들어오고 나서 관심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양압기 보험급여가 2018년도 7월에 이제 보험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비쌌어요. 양압기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검사도 비싸고 양압기도 비싼데 이게 실손보험 처리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양압기를 쓰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환자들이 아니요, 저 그냥 수술만 받고 말래요. 이게 되게 많았는데 보험이 되고 나서 굉장히 사용량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제가 숨 쉬는 길이 막히는 게 되게 복합적이라 그랬잖아요. 코도 그렇고 편도, 혀 그리고 뒤에 혀뿌릴 수도 그 있고. 아래쪽이 막히기도 해서 네. 되게 3차원적인 구조로 되게 좁아지게 되는 거라 양압기가 하는 역할은 바람을 불어서 풍선처럼 숨 쉬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깔끔하게 열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양압기 치료 외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장치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내 장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구강내 장치. 네, 치아에 물어서 턱을 당겨주는 거죠. 그럼 물고 자는 건가요? 예, 어. 약간 권투할 때 쓰는 마우스피스처럼 마우스피스처럼. 예, 물고 자는 건데 이게 이제 양압기가 보험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가격이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압기 쓰실래요? 이거 쓰실래요? 이러면 환자분들이 많이 일로 갔어요. 뭐 양압기는 더 복잡해 그쵸, 보이고 좀 달려 있기도 안 하고. 멋있고 그래서 얘도 근데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약간 틀니 같은 느낌도 약간 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심하지 않은 무호흡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치아 교합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들 그리고 물고 있어야 맞습니다. 되니까요. 치아 치료를 받으면 다시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아 무는 힘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그 외에 최근에 나온 게 얘랑 비슷한데 치아에 물어서 음압을 걸어줘요. 음압기라고 제가 그냥 명명을 했는데 네네. 실제로는 음압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혀를 음압을 통해서 당겨줘서 뒤에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이냅이라고 일부러 혀를 하는 당겨줘서 그렇죠. 근데 뒤에 공간을 그렇죠. 만든다. 되게 작습니다. 기계가 되게 작아서 살짝 이제 빨대처럼 관 하나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왔는데 항상 기억할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쓰기엔 양압기가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 넘어가면 치아에 걸어서 쓰기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치아도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고 특히나 심한 무호흡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중증에 무호흡 지수가 30이 넘어가는 무호흡에서는 효과가 없어서 좀 제한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치료법들이 있는데 자기 상태에 맞춰서 또 전문의와 잘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면 무호흡증도 이런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병일까요, 선생님? 케이스별로 가능합니다. 편도가 크면 좋아요. 그럼 편도 수술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 잘라내기 항상 뭔가 공간을 만들 게 많은 사람이 좋은데 생각보다 이제 서울 분들은 편도가 큰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대부분 다 필요하면 제거를 많이 하셨는지 네네. 그래서 편도가 그러니까 제거할 게 많은 사람이 좋아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사실은 수면무호흡은 이제 흘러가는 물 같은 거라서 지금보다 5년, 10년 뒤에는 더 심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개선할 게 많은 사람은 편도를 제거하고 공간을 재배치해서 수면무호흡 탈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면무호흡 지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5가 넘어가면 병, 15까지 경증이거든요. 네. 경증에 해당되는 분들은 살만 빼도 일로 들어와요. 근데 비만만 너무 없애도. 그렇죠. 살만 빼서 공간을 만들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완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내가 뺄 살도 없어, 편도도 작아, 수면 무호흡은 너무 심해. 그러면 막히는 공간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양압기를 통해서 일단은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거부감이 되게 많긴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 번 무호흡이 없이 자본 사람은 옛날처럼 못 잡니다. 그 개운함을 이제 돌아갈 그렇죠. 수가 없네요. 한 번도 느껴보셨으니까. 이분은 비교 수면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잤지 저렇게 자본 적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저런 걸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쓰고 잡았더니 너무 편하네. 사실 그런 개념이라서 뭔가 환자분별로 개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완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 심하거나 뭔가 개선이 어려운 분들은 양압기를 써서 유지 치료로 가게 되고 약간 고혈압하고 비슷해요. 네, 고혈압도 보면 꾸준히 관리하는. 그렇죠. 심한 분들은
사실 약을 먹어서 정상군으로 들어와서 합병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양압기는 쓰면 정상군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냥 심해지는 무호흡도 다 대응이 되고 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완치 개념보다 이게 운동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면 꾸준히 몸이 관리하는. 건강해지는 것처럼 네. 양압기를 쓰면 몸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단순히 어떤 습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